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동 중에도 또 잠들기 전에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마무리하는 원샷 1, 2, 3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제금융론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ISLM BP 모형, 다른 이름으로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내용을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맞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편하게 들으면서 정리하는 시간. 오늘은 특히나 시험에 정말 반드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의 모든 것을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 대체 뭔지 큰 그림부터 잡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이죠. BP 곡선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IS, LM, BP 이 세 곡선이 다 만나는 동시 균형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하이라이트이자 시험의 단골 손님이죠. 각종 정책 효과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오늘부로 먼델 플레밍 모형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 이름부터 뭔가 복잡한데 대체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ISLM 모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외라는 변수를 추가한 일종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그리고 자본 이동까지 함께 고려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ISLM,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에다가 외환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BP 곡선이라는 새로운 퍼즐 한 조각을 더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먼델 플레밍 모형의 핵심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주인공 BP 곡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BP 곡선 완전 정복 시간.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랑 같이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국제 수지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BP 곡선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외화계좌의 본전치기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가 딱 0, 즉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들을 쫙 모아놓은 선이란 거죠. 이 선 위에 있다면 우리가 수출이나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달러랑 수입하고 해외에 송금하면서 쓴 달러가 정확히 똑같은 상태, 또이또이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국제수지 BP라는 저울은요, 크게 두 개의 추로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경상수지예요.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 즉 수출액에서 석유나 명품 같은 걸 사온 돈, 수입액을 뺀 값이죠. 다른 하나는 자본수지인데요.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돈의 흐름을 나타내요. 이 둘을 더한 값이 정확히 0이 돼서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 이게 바로 BP 곡선이 보여주는 균형입니다. 자, 이걸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이 본전치기 라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BP 곡선보다 위쪽은요, 우리 경제의 이자율이 더 높아서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 자본이 막 몰려들어와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겠죠. 달러가 남아도는 외환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곡선 아래쪽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국제 수지는 적자 상태, 즉 달러가 부족한 외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위는 흑자, 아래는 적자.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IS, LM, BP 이 세 가지 곡선을 모두 배웠으니까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바로 그 지점, 동시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큰 그림을 볼 시간이에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생산물 시장을 나타내는 IS 곡선,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LM 곡선, 그리고 외환 시장을 나타내는 BP 곡선.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단 하나의 지점. 바로 여기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과 이자율이라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된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또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분석해 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쓴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자본이 국경 없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완전한 자본이동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낮으면 무한정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P 곡선이 국제 이자율 수준에서 평평한 수평선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3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단계, 정부가 돈을 쓰니까 당연히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것 때문에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살짝 올라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우리나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 자본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자, 이제 3단계.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겠죠. 즉, 환율이 떨어지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때 만약 우리나라가 고정환율제를 쓴다면 중앙은행은 약속된 환율을 지켜야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달러를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원화를 풀어버리는 거죠. 결국 시중의 돈, 즉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LM 곡선마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별표 5개 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방금 본 것처럼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까지 불러오면서 국민소득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효과 만점이죠. 하지만 만약 변동환율제였다면 어땠을까요?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하니까 원화 가치가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품은 비싸지고 수입품은 싸지겠죠.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 늘린 수요를 환율이 올라가 버린 게 다 깎아먹는 셈입니다.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암기법 나갑니다. 고재!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확장 통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자본이동 상황이에요. 자, 이것도 3단계로 따라가 보죠. 1단계, 중앙은행이 돈을 푸니까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그러자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낮아져요. 이번엔 상황이 반대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해외로 나갑니다. 자본이 유출되는 거예요. 3단계,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려고 하겠죠? 즉, 환율이 오르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때 만약 변동환율제라면 환율이 실제로 올라가요. 1달러에 1,300원이던 게 1,4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 수출품이 더 싸게 보이겠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통화정책의 결론, 이것도 역시 별표 5개입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오히려 정책의 지원군이 되어서 국민소득을 크게 늘렸어요.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고정환율제였다면 어땠을까요?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걷어들여야만 해요. 결국 처음에 풀었던 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하는 셈이니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암기 비법입니다. 고재, 변통. 고정환율제는 재정정책, 변동환율제는 통화정책. 이것만 알면 시험 문제 절반은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네오를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힘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먼델 플레밍은 뭐다? ISLM의 글로벌 확장판이다. 둘째, BP 곡선은 우리 경제의 외화계좌 본절 라인이다. 셋째, 시험의 치트키 뭐라고요? 고재 변통, 고정환율은 재정, 변동환율은 통화. 마지막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BP 곡선은 점점 더 평평하게 눕는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와 논리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훈련이야말로 진짜 실력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노력의 계단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오늘 내용 복습하다가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더라 하고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바로 네이버에서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는요, 아주 유능하고 친절한 조견인들과 제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합격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열공 파이팅!